오늘 소개드릴 책은 요사이 트렌드가 되고 있는 맨발 걷기에 관한 것입니다. 지은 이는 맨발 걷기의 대부로 불리는 박동창 님이시고 책 제목은 맨발 걷기의 첫걸음입니다. 지은 이는 언제 어디서나 맨발로 걸을 수 있는 접지권이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로 확립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신발을 벗다. 맨발로 흙과 자갈을 밟아본 일이 있는가? 맨발로 숲길을 걸으며 대지로부터 전해오는 사랑의 촉감을 오롯이 느껴본 적이 있는가? 어린 시절 시골에서 신발을 벗어놓고 뛰어논 경험이나 여름철 해수욕장에 백사장을 조심조심 걸어본 일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제외하면 맨발로 흙을 밟거나 대지를 걸어본 경험이 많지는 않을 것이다. 신발 문명은 우리를 흙과 대지로부터 멀어지게 했다. 또한 현대인은 일생의 대부분을 시멘트와 아스팔트로 포장된 도시에서 살게 된다. 자신들이 대지로부터 격리되고 자연으로부터 소외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나 역시 다르지 않다. 지리산 자락의 심심산골 함양 땅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맨발의 기억은 별로 없다. 항상 검은 고무신을 신었고 추석이나 설 때가 되면 새 운동화를 얻어 신을 수 있을까 기대에 부풀곤 했다. 구두를 신는 일은 꿈에서나 실현 가능한 소원이었다. 신발은 언제나 내 생활과 의식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었기에 신발을 벗고 생활한다는 것은 생각을 할 수도 없었다. 수년 전 텔레비전을 보던 나는 맨발로 청계산을 오르내리는 노인의 이야기를 우연히 접하게 되었다. 가난 말기 환자였던 그는 한 달 정도의 여생이 남았다는 선고를 받고 병원에서 퇴원을 하게 된다. 그는 퇴원을 한 그날부터 바로 맨발로 청계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맨발 걷기가 건강을 찾아준다는 얘기에 마지막 희망을 품고 도전했던 것이다. 그런데 정말로 기적이 일어났다. 한 달밖에 살지 못한다던 그는 한 달이 지나도 기운을 잃지 않았다. 맨발의 산행을 계속하던 그가 진짜로 건강을 회복하게 된 것이다. 차츰 몸의 원기와 얼굴의 혈색이 돌아오고 미칠 듯이 괴롭히던 통증도 사라졌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 암으로 굳어졌던 간이 완벽히 재생되었다는 결과를 받았다. 맨발로 땅을 밟았고 대지를 걸었다. 그리고 맨발로 산길을 올랐다. 그랬더니 암으로 석회화된 간이 완전히 재생되었다. 한 달밖에 살 수 없었던 사람이 수개월 만에 다시 건강을 회복하였다. 그 소식을 접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무릎을 쳤다. 나 또한 지난 수년여 시간 동안 폴란드에서 은행 경영을 하면서 겪은 스트레스로 인하여 간이 상해 있었고 오랫동안 병원 신세를 지고 있었다. 살아온 나날을 돌이켜봐도 평생 감기를 달고 살았으며 만성적인 불면증을 앓고 있었다. 그런 내게 그 노인의 이야기는 또 다른 삶의 길을 보여주는 이정표가 되었다. 나는 당장 맨발 걷기를 시작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날로 나는 당시 내가 거주하고 있던 폴란드 바르샤바의 집 뒤에 있는 카바티 숲에 찾아갔다. 카바티 숲은 924헥타르에 달하는 거대한 숲으로 맨발 걷기를 하기 이전에도 내가 주말이면 종종 운동화를 신고 걷던 곳이었다. 이번에는 운동화를 벗었다. 막상 평생을 달고 살던 신발을 벗자니 망설여지기도 했다. 그러나 신발은 일평생 나를 가둬온 감옥이었고 나는 그 감옥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일념에 사로잡혔다. 과감히 신발을 벗고 맨발로 흙을 밟았다. 숲길을 맨발로 걷기 시작하였다.
아기가 걸음마를 하듯 그렇게 숲속으로 자연으로 생명의 모태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발과 흙의 접촉, 맨발과 대지의 첫 만남. 그것은 경이로운 체험이었다. 발바닥을 간지럽히는 마사토의 부드러움이 그러하였고 숲을 가득 메우고 있는 푸른 풀과 나무들의 청신함이 그러하였다. 맨발을 타고 온몸으로 전해오는 숲길의 싱그러운 기운이 발걸음을 가볍게 했다. 그것은 대지와의 오랜 격리를 해소하는 뜻깊은 의식이었다.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하빌의 첫걸음이었고 자연을 온몸으로 사랑하는 방법을 깨우치는 생명의 한 소식이었다. 또한 반복적인 맨발 걷기 습관은 그동안 잃어버렸던 건강을 되찾아준 치유의 열쇠였다. 맨발, 버림의 철학, 벗음의 미학. 어릴 때부터 우리는 집을 나설 때 반드시 신발을 신도록 교육받아 왔다. 그래서 신발을 벗고 길을 걷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아마도 그런 일은 정신 나간 사람이나 할 수 있는 짓으로 치부해 버릴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건강을 위해 맨발로 길을 걷는다는 것조차 실행이 쉽지 않음을 모두가 공감할 수 있으리라. 체면을 중시하는 점잖은 사람의 경우에 그 어려움이 더할 것이다. 나 또한 처음에는 이미 신체의 한 부분이 되어 있던 신발을 벗는 일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 처음으로 맨발 걷기를 시작할 무렵 우리 집에서 숲까지는 약 1km 정도 떨어져 있었다. 그 거리를 지나다니며 거리낌 없이 신발을 벗는 데까지 약 6개월의 시간이 걸렸다. 누군지도 모를 행인들의 이목을 신경 썼기 때문이었다. 나는 행인들의 시선이 두려워 숲에 들어가서야 신발을 벗곤 하였다. 숲길에서 오가는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두려운 마음은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괜히 더 큰 소리로 인사해 시선을 돌리기도 했고 일부러 손을 들어 손에 들고 있는 신발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럼으로써 사람들이 공연히 나를 정신 나간 사람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했다. 어찌저찌 신발은 벗었지만 여전히 내 의식 저변에는 맨발 걷기는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는 편견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신발을 신어야 한다는 고정관념, 맨발이었을 때 쏟아지는 의아한 시선들이 맨발 걷기를 어렵게 한다. 그러나 고정관념을 벗어던지고 나면 무한한 자유를 느낄 수 있다. 그것은 우리를 속박해온 관습의 틀을 벗어던질 때 얻는 해방감과 비슷하다. 또 단절되어 있던 자연과 다시 접하면서 오는 즐거움이기도 하다. 그래서 맨발에는 버림의 철학과 벗음의 미학이 있다. 선홍색의 건강한 발을 되찾자. 현대인은 신발과 양말을 벗으면 대부분 창백한 발이 드러난다. 항시 공기가 통하지 않는 채로 갇혀있기 때문이다. 축축한 땀과 습기에 젖어 힘이 없는 발, 무좀 등의 곰팡이에 노출되어 있는 발, 거기에다 악취까지 나는 발.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바른 신체 중 가장 숨기고 싶고 또 애써 외면하는 부분이 되고 말았다. 이러한 발일수록 남들 앞에 발을 내보이는 것은 당연히 어려운 일이다. 자연히 사람들은 자신의 발을 점점 더 양말이나 신발 속에 가둬놓고 지내게 되고 발 자체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 발의 건강과 발의 아름다움은 소홀히 여겨진다. 문명화된 사회는 발에 대한 뒤틀린 인식으로 인해 점점 발을 옥죄려 하는 것 같다. 과거 중국에서 여인들의 발을 천으로 묶어
찌그러뜨리는 전족을 하였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는 양말로 구두로 발을 감싼다. 전족 여인들이 작은 발로 뒤뚱뒤뚱 걷듯이 우리도 가죽 구두를 신고 어딘지 자유롭지 못한 걸음을 걷고 있다. 그 방식이나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신발은 맨발의 자유로움과 성장 활동을 억압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인체의 건강한 아름다움을 인위적으로 억제한다. 이런 측면에서 신발은 현대판 전족이라 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의 발은 건강하지 못하다. 숨도 못 쉬게 양말 속에 구두 속에 갇혀서 질식되어 가고 있는 발은 심한 악취를 풍긴다. 심한 사람들은 뼈나 발톱이 기형적으로 자라 있거나 무좀 등의 질병에 노출되어 있기도 하다. 미국의 족부 정형외과 의사 사무엘 슐만은 그의 연구 논문 신발을 신지 않고 사는 중국과 인도 사람 등에 관한 연구에서 신발이 인간의 발의 최대의 적이라고까지 보고하고 있다. 신발을 신지 않는 사람들은 발에 관한 질병이 거의 없다. 그들의 발동작은 괄목할 정도로 크고 모든 활동을 가능하게 한다. 구두는 건강한 발에 필요치 않고 질병의 원인이 될 뿐이다. 발의 최대의 적은 신발이다. 미국인 의사 닥터 스틸 스튜어트도 그의 연구 논문 신발의 역사와 그 사용 및 남용에서 건강한 맨발의 힘을 역설하고 있다. 수백만의 인디언이나 콩고인들은 사바나 숲이나 열대우림에서 아무런 보호장구도 없이 맨발로 다닌다. 그들에게 신발은 불필요하다. 우리는 그런 원시인들로부터 맨발로 걷는 기쁨과 무통의 즐거움을 배워야 한다. 맨발로 걷게 되면 금세 무좀도 사라지고 창백했던 발에 선홍빛 혈색이 돌게 된다. 발바닥에는 적당히 굳은 살이 돋으면서 생고무와 같은 탄력이 생겨 강인한 발을 갖게 된다. 자신의 발이 잃어버렸던 건강을 되찾는 모습을 생생하게 목격할 수 있다. 그때부터는 맨발이 자랑스러워진다. 맨발로 나서는 것이 당당해진다. 맨발은 다시 아름다운 신체의 하나로 돌아오고 우리는 그 발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게 된다. 건강한 발, 당당한 발. 그것은 건강한 삶, 당당한 삶을 여는 확실한 열쇠가 될 것이다. 발은 혈액을 순환시키는 제2의 심장. 현대인의 많은 질병은 혈액순환만 원활하게 해주어도 상당 부분 해결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혈액은 심장에서 나와 말초혈관까지 온몸의 각 기관을 흐르며 산소와 영양소, 호르몬 등을 운반해주고 되돌아오는 길에는 각 기관에 쌓여있는 독소와 침전물 등의 찌꺼기들을 회수하여 온다. 그러니 원활한 혈액순환 여부가 건강 유지의 관건이 되는 것이다. 이 기능이나 과정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은 바로 건강의 악화와 질병으로 이어지게 된다. 혈액순환의 원활화를 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흔히 받는 마사지나 지압요법은 이러한 혈액순환 원활화의 한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마사지나 지압은 장기와 같이 물리적 자극을 가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신체 부위는 미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한방에서 치민이 부항이니 하는 것들도 궁극적으로는 혈행의 활성화를 일으켜 염증과 질병을 치유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들은 언제 어디서나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좀 더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법이 없을까? 결국은 맨발 걷기의 효능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일찍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인간의 발은 체중을 유지하고 원하는 곳으로 이동시키는 가장 강력하고 아름다운 도구이다 라고 하였다. 흔히 발의 기능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위의 두 가지 기능, 즉 몸의 하중 지탱과 장소 이동의 기능을 떠올린다. 하지만 발에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기능이 숨어 있다. 걸을 때 발을 땅에 디디면 몸의 중량으로 인해 발에 분포된 혈관이 수축되고 발을 땅에서 떼어 들어 올리면 그 누르는 힘이 없어져 혈관이 팽창된다. 이 발바닥 혈관의 수축과 팽창의 반복작용으로 인해 혈액은 발바닥에서 심장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이것이 바로 걷기의 혈액 펌핑 기능이다. 그래서 통상 발은 제2의 심장이라 일컬어지기도 하는 것이다. 얼마나 적당한 시간 또 효과적으로 걷느냐에 따라 발의 혈액 펌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가의 여부가 달려있다 할 것이다. 심장은 우리의 의사와 관계없이 박동하여 혈액을 내뿜지만 발의 경우 우리의 의지에 따라 혈액 펌핑 기능을 조절할 수 있다. 오늘날 걷기는 가장 안전하고 우리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이라고 정의되고 있다. 걷기는 산소 섭취량을 증대시키고 심장 기능을 강화하고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병에 대한 저항력을 증가시키는 등의 효과를 가져온다. 이 모든 효과는 궁극적으로 발의 혈액 펌핑 기능에 기인한다는 것이 나의 소견이다. 그럼 신발을 신고 걸을 때와 맨발로 걷는 것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일까? 운동화나 구두를 신고 걸을 때보다는 맨발로 걸을 때 혈액 펌핑 효과가 훨씬 더 강력하고 자극적으로 일어난다. 왜냐하면 신발은 기본적으로 발을 옥죄고 있기에 발을 들어 올렸을 때 발의 혈관이 제대로 팽창할 수 없게 하며 또한 운동화 등의 신발은 충격 완화를 명목으로 신발창에 공기층을 만들어 바닥을 푹신하게 만들기 때문에 발의 혈관이 제대로 수축할 수 없게 하기 때문이다. 원래 인간은 맨발로 거친 땅이나 그 위에 돌, 나뭇가지 등을 밟고 다님으로써 자연스럽게 발바닥에 반사구에 자극을 주어왔다. 이것은 혈액순환의 활성화로 이어져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문명의 발달과 함께 발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발에 푹신푹신한 신발을 신기고 더 나아가 자동차가 등장하면서 걷기까지 제한시키자 맨발 걷기의 이런 효과는 기대할 수가 없게 되었다. 그로 인해 혈액순환의 장애와 함께 수많은 문명병이 초래된 것이다. 옛말에 하루 12번씩 맨발로 문턱을 디디고 넘으면 오래 산다는 말이 있다. 이 말에는 맨발 걷기와 혈액 펌핑 기능에 대한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 있다. 맨발로 걷자. 맨발로 문턱도 디디고 흙도 밟고 자갈도 밟자. 그리하여 혈액을 힘차게 뿜어 올리자. 이를 통해 오늘날 혈액순환 문제로 야기되고 있는 여러 질병을 극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자. 행복한 잠으로의 초대. 맨발 걷기는 그 자체가 행복한 잠으로의 초대다. 고즈넉한 숲길 산책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준다. 또한 숲길에서 만나는 생명체들을 통해 생명의 아름다움을 확인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잃었던 평정을 되찾게 된다. 그리하여 숲길을 맨발로 걷고 돌아오면 숙면을 취할 수 있다. 불면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은 수면제를 찾을 일이 아니라 맨발로 숲길을 걸어야 한다. 꾸준히 맨발로 걷다 보면 뿌리 깊이 박혀있는 긴장도 풀려나가고 집에 들어와 누우면 서서히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들 수 있을 것이다. 하루에 한두 시간의 숲길 걷기, 그것은 자연이 주는 최상의 수면제이자 안정제이다. 부작용이 없는 지상 최대의 명약이
바로 맨발 걷기인 것이다. 맨발 걷기는 궁극적인 긴장의 해소이고 스트레스로부터의 해방이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전신 마사지를 받거나 발 마사지를 받을 때 자신도 모르게 고난잠에 빠진 경험이 있을 것이다. 노곤해지면서 잠이 찾아오는 편안한 느낌. 맨발로 걷는 숲길은 바로 그런 편안함을 선사한다. 더군다나 맨발과 대지의 만남은 자연이 선사하는 최상의 마사지 효과를 맛보게 한다. 발바닥을 통해 솟구쳐 오르는 대지의 전기는 뻐근했던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맨땅의 흙과 자갈, 나뭇가지 등은 자연 그대로의 지압 도구가 되어 맨발을 기분 좋게 자극한다. 발바닥에 산재한 온몸의 앞점들을 눌러 뭉쳐있던 몸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것이다. 면역력 강화와 감기로부터의 해방. 감기를 늘상 달고 산다. 수년 전만 해도 안부를 주고받을 때 나는 상투적으로 이 말을 꺼내곤 했다. 감기에 걸린 날에는 물론 감기에 걸리지 않은 날에도 시도 때도 없이 기침을 했다. 그러다 감기 환자가 내 근처를 지나가기만 하면 내 몸에는 어느새 감기가 옮겨와 있었다. 그래서 나의 사무실 앞에는 감기 환자 출입 금지라는 표시까지 내걸기도 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크고 작은 감기에 걸리는 병약자. 그것이 당시 나의 모습이었다. 감기를 달고 살아온 나였기에 나는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가겠거니 체념하곤 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내 몸의 면역체계에 무언가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쳐갔다. 몸의 균형 상태가 깨졌기 때문에 면역체계에 문제가 생겼고 그런 무방비 상태에서 감기에 노출되기만 하면 전염되고 말았던 것이다. 평생 앓던 문제를 그제야 인식한 것은 아니었다. 문제를 그저 해결할 수 없는 족쇄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 이상을 일으키는 원점이 있으며 그것을 직시하고 해결해야 한다는 사고에 다다른 것이다. 그렇게 맨발 걷기를 시작한 이후 상황은 달라졌다. 주위에 감기 환자가 있더라도 바로 전염되는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다. 간혹 감기에 전염되더라도 전처럼 길게 가지 않았다. 몸의 면역체계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신호였다. 이는 그 어떤 변화보다 맨발 걷기가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효험을 내는 분야다. 당뇨의 예방과 혈당의 개선. 당뇨병은 대표적인 현대 문명병으로 세상에서 가장 고약한 병으로도 알려져 있다. 눈에 실핏줄이 막혀 실명할 위험이 높아지고 다리가 썩어 들어가기도 하며 신장이 서서히 나빠지는 등 여러 가지 합병증이 함께 나타나기 때문이다. 전 세계에서 당뇨병 환자는 약 2억 명에 달하고 그로 인해 약 400만 명이 매년 사망하고 있다고 한다. 현대인의 복잡다단한 생활 여건과 운동 부족, 불규칙한 식사 등이 당뇨의 원인이다. 육식 위주의 식생활과 함께 그 숫자는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대로 두면 당뇨병은 21세기 문명사회의 치명타가 될 것이다. 그래서 당뇨병을 21세기의 에이즈라고까지 부르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약 5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당뇨병 환자로 진단받은 상태이다. 약 10명 중 1명꼴로 당뇨병을 앓는 것이다. 실제로 무작위로 사람들을 뽑아 당뇨병 여부를 조사해 본 결과 100명 중 10명은 당뇨병 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그중 서너 명은 자신이 당뇨병 환자인지도 몰랐다고 한다. 이처럼 상당수의 사람들이 자신이 당뇨병 환자인지를 모르고 있어 그 예방과 치료에 적정 시점을 놓쳐버린다고 한다. 병세가 심각해져
자각 증상이 오고 나서야 혈당 수치를 체크하는 등 검진에 나서는 것이다. 조지 알버티 국제당뇨병연맹 회장은 당뇨병 환자면서도 이를 모르는 인구만 1억 명이 넘을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나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다. 집안의 병력상 당뇨병 환자가 없었기 때문에 당뇨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다 2002년에 받은 한 혈액 검사에서 혈당치가 졸지에 120이 나오는 일이 있었고 의사로부터 심각한 경고를 받았다. 예상치 못한 진단은 청천벽력과 같이 느껴졌다. 이제부터는 음식을 조절하고 정기적으로 운동을 해야 한다는 주문을 받았다. 밥, 국수 등의 탄수화물 음식을 줄이고 지방이 있는 음식도 삼갈 뿐더러 설탕이 들어간 음식을 아예 금해야 했다. 그때 나는 겨우 주말마다 한두 시간씩 숲길을 맨발로 걷기는 했다. 그러나 절대적인 운동량이 부족했다. 나는 맨발로 걷는 시간을 늘렸고 가능하면 매일 맨발 걷기를 하자고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그때부터 의사의 처방대로 음식도 조절하면서 당뇨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본격적인 노력을 시작하였다. 매일 1시간 이상의 맨발 걷기가 내가 나에게 내린 처방이었다. 퇴근 후 시간이 되면 맨발로 숲으로 향했다. 시간이 허락되지 않을 경우에는 집 마당에 깔아놓은 자갈과 집 안에 깔아놓은 개암나무 열매 등을 맨발로 밟았다. 끈질긴 운동의 연속이었다. 그것은 내 존재를 잃지 않으려는 치열한 싸움이었고 그 싸움은 곧 내 생활의 일부로 자리 잡았다. 운동과 함께 음식 조절도 병행하였다. 흰쌀밥은 현미잡곡밥으로 바꾸었고 모든 음식에 설탕의 사용을 금하였다. 불가피한 당분은 약간의 과일 섭취로 보충하였다. 또한 지방이 많은 음식은 의도적으로 멀리하였다. 치열하게 진행된 운동과 식이요법으로 혈당 수치는 서서히 제어되기 시작하였다. 2003년까지는 110 내외에서 움직이던 혈당 수치가 2004년부터는 90대 수준까지 떨어지게 된 것이다. 현재 나는 하루 1시간 이상의 맨발 걷기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향후 음식과 과일 섭취를 좀 더 철저히 관리하면 혈당 수치를 90 이하 수준으로까지도 끌어내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매일 얼마나 걸어야 하는가? 맨발 걷기는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몸짓이다. 따라서 그것은 삶의 일부분이 되어야 하고 가능한 최대의 시간이 거기 투자되어야 한다. 할 수만 있다면 삶 전체가 맨발이 되도록 말이다. 맨발 걷기를 통해 사유하고 맨발 걷기를 통해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삶이다. 그래서 매일 어느 정도를 걸어야 하는가 라는 물음은 어찌 보면 부질없는 것이 되고 만다. 하지만 문제는 현대인의 삶에 맨발로 걸을 수 있는 환경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다는 데 있다. 우선 장거리 이동에는 대부분 버스, 지하철, 승용차 등의 교통수단이 이용되고 있고 계단도 에스컬레이터나 승강기로 상당 부분 대체되어 있다. 걷기 자체가 이들 때문에 차단되고 있는 것이다. 어디를 가든 신발을 신어야 하고 또 신발을 벗을 수 있다고 해도 밟을 땅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도시의 길들은 대부분 시멘트나 아스팔트로 덮여 대지의 숨구멍조차 뚫려 있지 않다. 사람의 발만 숨을 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대지마저도 이 환경에서는 생존을 보장받기 힘들게 된 것이다. 맨발로 흙길을 걷는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연유로 인해
최소한 얼마간 맨발로 걸어야 하는가의 답이 요구되는 것이다. 걷기 운동의 관점에서는 하루에 최소한 1시간 이상 또 7,000보 이상 걷기를 권장하고 있다. 2000여 년 전 그리스의 의성 히포크라테스도 걷는 것이 인간에 있어서 최고의 보약이라고 하면서 건강하기 위해서는 매일 식후에 집 주위를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서 맨발 걷기는 걷기를 생활화하자는 측면에서 출퇴근 과정에서의 걷기 이외에 최소 1시간, 걸음수에서는 7,000보를 더 걷기를 권유한다. 5km 정도 되는 이 거리는 운동이라는 측면에서도 적절한 거리이거니와 삶을 돌아보는 성찰과 사유를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리이기 때문이다. 다리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면 그 이상을 걷는다 해도 해가 될 일은 전혀 없다. 이렇게 맨발 걷기가 우리 생활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되면 질병과 스트레스가 없는 건강하고 여유로운 삶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맨발 걷기 안전수칙 10가지. 맨발로 걷는다는 것은 아무래도 길바닥에 산재한 여러 위험 요소에 발을 그대로 노출하는 일이니만큼 상처의 위험도 있을 수 있다. 특히 험한 숲길을 걸을 때는 돌부리에 채이기 십상이다. 버려진 유리 조각이나 가시덩굴 등에 발바닥을 베이거나 찔릴 수도 있다. 건강을 위해 맨발 걷기를 시작했다가 오히려 몸이 상한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는가. 그래서 맨발로 길을 나설 때에는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고 안전수칙도 제대로 지켜야 한다. 그럴 때 안전하고 즐거운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다. 이에 나의 경험에서 나온 숲길 맨발 걷기의 사전 준비 사항을 기반으로 미국의 맨발 등산가인 리차드 프리진이 그의 저서 맨발의 하이커에서 제시하고 있는 몇 가지의 기본 수칙 등을 참고하여 아래와 같이 맨발 걷기를 위한 10가지 안전수칙을 정리하였다. 첫 번째, 여벌의 보온용 옷을 준비한다. 숲속의 온도는 집 근처의 온도보다 보통 3, 4도씩 낮다는 것을 감안해 보온이 잘 되는 겉옷을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더욱이 맨발로 걸을 경우 차가운 땅과 계속되는 접촉으로 인해 체온 손실이 생기기 때문에 평소보다는 좀 더 체온 변화에 민감해야 감기 등을 예방할 수 있다. 두 번째, 구급약품을 준비한다. 숲길을 맨발로 걸을 때면 자칫 발가락이 돌부리에 채이거나 발바닥에 가시가 찔려 상처가 날 수 있다. 따라서 만약을 대비해 소독약과 일회용 밴드, 붕대 등의 구급약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세 번째, 환경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준비를 한다. 맨발이 내게 숲길이나 산길은 삶과 생명의 터전이다. 그 삶의 터전에 떨어진 휴지나 유리조각, 쓰레기 등을 수거하는 것은 맨발인의 기본적인 의무이다. 따라서 눈에 보이는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도록 예비용 비닐봉투를 준비하자. 언제 어디서든 자연과 환경을 사랑하는 맨발인의 모습을 보여야 하겠다. 네 번째, 준비 운동을 하여 근육과 관절을 풀어준다. 맨발로 걷기 전에 간단한 체조나 스트레칭 등으로 몸을 풀어주는 것이 좋다. 몸의 각 부위, 특히 발과 허리 등의 근육과 무릎과 발목 등의 관절을 유연하게 만들어야 걷는 도중이나 걸은 후 발생할 수 있는 근육이나 뼈의 통증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이러한 준비 운동은 고령자의 경우나 날씨가 추울 경우 더 정성을 들여야 한다. 다섯 번째, 걸음은 똑바로 수직으로 내딛도록 한다. 숲길을 걸을 때는 절대로 발뿌리로 땅을 차거나 발을 끌지 말아야 한다. 발을 질질 끌거나 땅을 차면 땅 위에 날카로운 물체에 베일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 수칙은 안전한 맨발 걷기를 위한 다른 어느 수칙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마음에 담아두어야 한다. 6번째, 항상 발 디딜 곳을 확인해 두어야 한다. 발걸음을 떼는 순간 두세 걸음 앞의 지면을 응시하면서 발걸음을 디딜 지점을 미리미리 선정해야 한다. 만약 길 주변의 풍경을 감상하고 싶다면 걸음을 잠시 중단하는 것이 안전하다. 특히 자갈길이나 평탄치 않은 길을 걸을 때 이 수칙은 매우 중요하다. 맨발로 걸을 때는 항상 눈의 시각과 발바닥의 촉각을 동시에 사용하여 위험 요소를 파악해야 한다. 7번째, 발 뒤꿈치가 아닌 발허리 부분에 무게를 싣는다. 발을 땅바닥에 디디고 있는 동안 몸의 무게는 가능한 발의 앞쪽에 싣고 걷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발의 앞부분이 뒤꿈치보다 훨씬 더 유연하고 탄력성이 높아 충격을 잘 흡수하기 때문이다. 8번째, 발바닥에 의식을 집중한다. 맨발로 걸을 때는 항시 발걸음을 가볍고 부드럽게 해야 한다. 그리고 발걸음을 디딜 곳과 그러지 말아야 할 곳을 판단하며 걸어야 한다. 때로는 발걸음에 주의를 해도 뾰족한 물체를 밟을 수 있고 발걸음을 뒤로 빼기에는 이미 늦은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이때는 순식간에 몸의 무게를 발바닥의 다른 부분으로 이동시켜 그 충격을 최소로 만들어야 한다. 9번째, 지면이 가려진 경우 주의한다. 풀이나 나뭇잎, 눈과 같이 땅을 덮는 물체가 지면을 가린 경우에는 한 발 한 발 천천히 조심해서 발걸음을 내딛어야 한다. 그리고 발바닥에 전해지는 느낌이 좋지 않을 때는 즉시 내디딘 발자국을 거두어야 한다. 땅의 표면을 잘 볼 수 없거나 전에 걸어본 곳이 아니라면 절대 맨발로 뛰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10번째, 눈 위에서의 맨발은 보온에 신경을 쓰자. 눈이 1인치 이상 쌓여 있지 않거나 녹아내리고 있을 경우 눈 위를 맨발로 걷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즐거움을 가져다 준다. 하지만 동상 등의 위험에 주의를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영하로 떨어진 날씨에도 숲길을 맨발로 걷는 것은 괜찮지만 발의 감각이 마비될 때까지 걸어서는 안 된다. 특히 표면이 거친 땅은 추울 때 발바닥을 상하게 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한다. 발을 관리하는 법. 처음 맨발로 흙길, 모래길, 자갈길 등을 걷기 시작하면 발바닥에 물집이 생길 수 있다. 그동안 신발과 양말 속에 있던 발 가죽은 매우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맨발 걷기를 중단할 수는 없다. 바늘로 물집을 터트린 후 소염제와 연고를 바르고 일회용 밴드를 붙이면 된다. 거기에 붕대까지 감으면 별다른 이상 없이 다시 맨발 걷기를 즐길 수 있다. 맨발 걷기가 끝날 때마다 상처 부위를 잘 씻고 약을 바르면 수일 후 상처는 저절로 아문다. 그렇게 맨발 걷기를 지속하다 보면 얼마 안 가 발바닥에 굳은 각질이 생기기 시작한다. 하지만 이를 잘못 관리하면 발바닥 이곳저곳이 갈라져 심한 통증을 유발하기도 한다. 또 각질은 무좀과 곰팡이에 좋은 먹이가 되어 발바닥 위생을 악화시킨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맨발 걷기가 끝난 후에는 발바닥을 깨끗이 씻고 발크림이나 오일 등을 발라서 항시 수분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각질 제거기를 이용해 각질을 제거함으로써 발바닥의 탄력을 유지시키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면 선홍색의 건강한 발바닥을 유지할 수 있다.
각질 제거 후 깨끗해진 발바닥은 생고무 같은 탄력성을 갖게 되고 불그스레하게 화색이 돌아 새로 태어난 맨발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해야만 맨발 걷기 시 발바닥과 지표면의 접촉 강도를 적정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굳은 각질을 제거한다고 해서 발바닥이 계속 연약한 상태로 남아있는 것은 아니다. 맨발 걷기와 발 관리로 단련된 발의 피부는 이제 웬만한 자극에는 상처를 입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신발을 신고도 종종 물집이 생기는 경우를 접하게 된다. 발은 약해지면 한없이 약해지지만 강해지면 한없이 강해지는 신체 기관이다. 신선한 공기와 맞닿아 건강해진 맨발은 신발보다도 안전한 발걸음을 인도할 것이다. 맨발에 대한 코페르니쿠스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단순히 몸을 지지하는 도구에서 생명의 근간이자 원천으로 발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한다. 그럴 때 우리의 발은 악취를 풍기는 신체의 한 부위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내보이고 싶은 자랑스러운 건강의 상징으로 재탄생하게 될 것이다.